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23번째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엘렌과 제임스의 부부 갈등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870년대 초반에 재림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70년대 초반은 정말 서부로의 대확장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존 러포로는 캘리포니아로 향했고 그곳에서 교회의 잠재력을 봤죠. 제임스도 CEO 모드로 들어가서 요양원과 교회 병원들을 정비하며 존 하비 켈로그를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교회는 또한 굿로 하퍼벨의 학교를 인수했는데 이 학교는 곧 배틀크릭에서 대학이 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제임스와 엘렌은 캘리포니아로 가던 도중에 콜로라도에서 잠시 쉬어가며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교회는 서부의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해 나갔고 교회의 건강과 교육 부분은 어느 때보다도 번창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지난 시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70년대는 교회의 성장기였습니다. 마치 50년대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요. 첫 번째 성장기에 제임스가 정기 신문을 발행할지를 두고 갈등했었다고 했었죠. 그 신문이 바로 리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조셉 베이츠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에 교회의 미래의 방향이 걸려 있었죠. 돌아보면 만일 제임스가 그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재림교회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리뷰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팟캐스트에서 많은 에피소드를 나누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870년대의 재림교회는 또 하나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의 재림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초가 바로 이 10년 동안에 생겨났다고 볼 수 있죠. 재림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배틀크릭의 한 학교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중요한 시기에 교회의 주요 인물로 활약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론소 존스, A.T. 존스라고 불리우죠. 이 사람은 워싱턴주 왈라왈라에서 육군에서 군 복무 중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했습니다. 존스는 나중에 재림교회를 대표해서 미국 의회 앞에 서게 될 인물이었죠.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그는 미국 상원의원, 지금 현재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의원과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아내 하이디 크루즈는 캘리포니아에서 재림교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 이 재림교의 역사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러포로가 187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일부터 현재 하이디 크루즈가 그곳에서 재림교회 가정에서 태어난 것까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1870년대는 1850년대 초반만큼 중요한 시기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현대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확장은 교회에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와 엘렌이 70년대 초반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지만 긴장감도 많이 있었죠. 1860년대 후반 학교와 건강에 관련된 기관들이 시작될 때쯤 제임스는 막 뇌졸중에서 회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에게 사실 제임스뿐 아니라 모두에게 일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이제 건강에 관련된 기별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학교도 시작해야 하고 서부에서는 조직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관리할 지도자가 부족했고 제임스 화이트는 뒤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전에도 여러분들 모두가 봤었겠지만
제임스는 일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임스와 엘렌이 콜로라도에서 예상치 못한 휴식을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한 메리 켈러그가 제임스 화이트에게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죠. 제임스 화이트 형제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임스는 지쳤음에 틀림없고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당장 캘리포니아로 오세요. 여기 와서 쉬세요. 제임스 형제는 당분간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아마도 제임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발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계속 일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일하다 과로로 죽으면 우리는 제임스 없이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겁니다. 메리 켈러그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이 말은 거의 예언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었죠. 마침내 화이트 부부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는 자신의 재능을 펼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캘리포니아의 재림교인들을 위한 자체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리뷰도 좋긴 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문이 발행되어서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는 데만 거의 일주일이 걸렸고 그 때문에 항상 한 주 늦게 소식을 받았죠. 거기다 리뷰에는 동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과 장소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새로운 신문을 The Signs of the Times, 이 시대의 징조라고 우리가 한국에는 시조라고 하잖아요. 이 The Signs of the Times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것을 인쇄할 새로운 재림교회 출판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874년 캘리포니아 야영회에서 제임스는 호소했고 19,414불과 금가루를 약정받았습니다. 헌금 접시가 이렇게 헌금을 걷는 집사님들이죠. 헌금을 걷잖아요. 그 접시가 돌아다니는 동안에 누군가 금가루 한 움큼을 이렇게 던지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어쨌든 제임스는 동부로 돌아가서 추가로 10,000불을 모으고 젊은이 5명을 데리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새 출판사를 Pacific Press, 지금도 있습니다. Pacific Press라고 불렀고 두 개 이 Pacific Press와 The Signs of the Times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임스는 새로운 신문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임스가 이미 잘 자리 잡은 기관을 관리하는 것에는 이미 지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무언가 세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조직하는 것을 좋아했죠. 베럴 크릭에 있는 대학을 공식적으로 맡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점점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학교를 이끌어야 한다고 느꼈고 하여튼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죠. 중요한 것은 제임스가 새로운 신문을 매우 정말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이와 재료를 사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일했고 자신의 아들들을 그곳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는 윌리에게 Signs of the Times, 이 시조가 교회의 최고의 신문이 되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지죠. 심지어 리뷰보다 더 낫다고 윌리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암묵적으로는 Signs of Times, 이 신문이 서부의 리뷰가 되어서 동부에서 하던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락키 산맥이 그 경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제임스가 신문의 일상 업무를 맡은 아들들을 지나치게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는 작은 변화까지도 윌리에게 계속해서 지시했고 자신 때문에 생겨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임스의 개인 자금과 출판소의 운영 자금이 얽히기 시작했고 그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의 재정 관행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고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에 종이와 도구를 사서 출판사에 다시 팔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아들들은 성실히 청구서를 지불했는데
이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제임스는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모든 일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직하는 방식이 다소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셔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임스 화이트는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을 알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앨런 화이트는 또 다른 중요한 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절제 운동이었죠. 이 당시 절제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고 알코올, 이 음주라고 하죠. 이 음주가 아니고 금주에서 이 금연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구세군 교회는 1864년 런던에서 이 목표를 위해서 설립되었었죠. 절제운동은 미국에서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었고 재림교인들도 이 운동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에서 D.M. 켄라이트라는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재림교인들이 설교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알코올을 금지할지 여부를 두고 중요한 투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절제운동가들은 재림교인들에게 텐트를 빌려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재림교인들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죠. 투표는 몇백 표 차이로 통과되었고 모두 크게 기뻐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재림교인들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하죠. 이 일로 앨런 화이트와 절제운동 사이에 흥미로운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부로 돌아와서 앨런은 베를 크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화요일 밤 절제 모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연설을 했는지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오클랜드에서 이룬 큰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물론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와 가족들이 쫓겨난 감리교회에서 다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앨런은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중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열광적으로 환호했다고 전해집니다. 앨런 화이트는 그들이 절제운동에 대해 이렇게 열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깜짝 놀랐죠. 감리교인들은 재빠르게 다음 절제 모임을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림교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하지만 많은 재림교인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바벨론 교회에서 자신들이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이런 감리교회나 다른 개신교회들을 떠나서 재림교인이 되었다 보니까 그런 미팅에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 화이트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너무 좁은 시각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려면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하며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지죠. 그 다음 주 앨런 화이트는 대규모 절제운동가들이 모인 모임에서 밤 늦게까지 연설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앨런 화이트는 이후로 절제운동가로 명성을 얻었고 그녀나 재림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교회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연설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운동을 위해서 연설했고 그것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의할 수 있는 주제인 절제, 이 건강 문제를 통해서 앨런 화이트에게 문이 열렸고 그녀는 그런 문을 통해서 더욱 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1874년) 베를 크릭에서 열린 대총회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캘리포니아에 진행 중인 전도 활동을 열렬히 환영하고 제임스 화이트는 캘리포니아 자체를 선교지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총회는 제임스 화이트이 세 번째로 대총회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첫 두 번의 임기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어쨌든 당시 대총회장이었던 조지 버틀러는 제임스 화이트의 지도력에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가 제임스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버틀러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버틀러는 자신의 대총회장직이 제임스의 건강 악화로 시작된 것이니 이제 제임스가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다시 그 자리를 제임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었죠. 재미있는 것은 제임스 화이트이 실제로 그 자리를 별로 원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서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제임스 화이트 역시 책임을 쉽게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대총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결의는 제이앤 앤드루스를 첫 번째 공식 해외 선교사로 유럽에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앤드루스가 첫 공식 선교사라고 할 때 이 공식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공식적인 선교사라는 말이요. 사실 재림교회에서 유럽으로 처음 간 사람은 이 폴란드 출신의 개종자 체코프스키였죠. 그는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준비가 되기도 전에 유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체코프스키가 누군가 하시는 분들은 14번째 에피소드에 가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체코프스키가 유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위스에서 루마니아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했지만 베르크릭은 그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체코프스키도 유럽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베르크릭이 무엇인지 베르크릭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것은 신비에 쌓였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일요일을 지키는 재림교인들로부터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소속을 조심스럽게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873년에 그의 개종자 중 한 명이 체코프스키 방에서 리뷰를 발견하고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일이 알려졌습니다. 스위스의 신자들은 미국 교회와 연결이 필요했고 도움이 절실했죠. 하지만 재림교회는 그 당시 보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료사업, 교육사업, 서부에서의 또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에 필요한 지도자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나 스위스의 신자들을 잃고 싶지도 않았기에 앤드루스를 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앤드루스가 유럽에 가기까지는 2년이 더 걸렸지만 어쨌든 그는 교회의 첫 공식, 여기서 다시 한번 공식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선교사가 갔었지만 비공식적이었다는 것이죠. 다만 그는 최초로 해외에 간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파견된 사람만을 의미했다면 캘리포니아도 선교지로 볼 수 있었으니 우리는 앤드루스가 첫 번째 선교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공식이라는 단어, 이 첫 공식적인 이 official missionary, 공식이라는 말에 중점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는 해외로 파송하는 선교사에 대한 생각은 처음이었지만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 쓰이는 언어들, 즉 독일어나 덴마크어나 프랑스어 등으로 교회 문서와 책이 번역되고 있었죠. 미국의 이 중서부에 이주한 유럽 이민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오와주나 위스콘신주, 또 미네소타주 이런 쪽에는 스칸디네비아에서 온 분들, 독일에서 온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스가 스위스로 갈 때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책들과 문서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제임스 화이트는 리뷰 기사에서 상황을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거의 모든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로 보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재림교회의 중심지인 뉴잉글랜드와 미시간은 목회자가 부족한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는 교회들에게 목회자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키우라라고 권고했죠. 일종의 이제 제자 훈련에 관한 이야기인 거겠죠. 그는 누가 영국으로 갈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우리의 사명은 세계적인 것입니다. 우리 중 모든 형제 자매들은 온 세상을 돌보는 자유롭고 관대한 정신을 품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교회나 자신이 있는 주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교회의 야망은 미국 내에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망은 교회가 넓은 영토에 얇게 퍼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지역을 충분히 발전시키기도 전에 새로운 기회가 나면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곳으로 이동해 버리곤 했죠. 동부에서 할 일도 충분히 많았지만 새로운 기회가 너무나도 좋았기에 그래서 재림교회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얇게 퍼져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재림교회의 역사학자들을 놀라게 했던 사실 중 하나는 1870년대가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 부부에게 매우 심각한 결혼 문제가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개인적인 일로만 알려져 있고 사생활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전모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엘렌이 그의 친구인 루신다 홀에게 고백한 편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임스와 엘렌은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는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엘렌은 제임스보다 자신감이 적었지만 하나님이 제임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원한다고 느낄 때, 그런 인식이 있을 때는 제임스를 설득하기 위해 매우 노력했습니다. 몇 에피소드 전에 제임스의 첫 번째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엘렌은 제임스가 회복을 위해서 신체 활동이 적극적인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웃들과 공모해서 제임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임스가 이 작은 속임수를 알았는지는 모르죠. 제임스는 잘 알려진 대로 매우 남성적이고 권위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죠. 제임스가 엘렌에게 가끔은 무언가를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지시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1870년대 이전까지는 제임스가 엘렌의 역할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조화롭게 일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확실하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제임스의 뇌졸중이 그를 점점 더 짜증나고 참을성 없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성장할수록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그는 우울해지기 시작했을 수 있죠. 이것이 그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 더 큰 통제력을 행사하려 했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임스가 건강할 때는 그의 강한 성격의 일부를 누그러뜨리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가 아플 때,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프면은 좀 더 예민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참을성을 가지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뇌졸중 환자들에게는 이 기분 변화가, 이 업앤다운이 흔한데 엘렌 화이트이 그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엘렌은 루신다 홀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임스는 나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영혼과 육체까지.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가끔은 제임스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들이 갈등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들 에드슨 때문이었습니다. 에드슨은 부모의 신앙에 반항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과 비슷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많은 시간 동안 부모가 여행하고 설교하는 동안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윌리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윌리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던 성격이었고 반대로 에디슨은 제임스처럼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반항할 때면 부모 모두가 그의 걱정을 무시하고 윌리처럼 행동하라고 말하곤 했다고 하죠. 제임스는 윌리에게 오늘날 저도 부모지만 부모라면 아찔할 만한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에디슨이 항상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죠. 또 제임스는 윌리에게 에디슨을 가만 그냥 놔두지 말고 에디슨이 자신과 또 가족을 망신시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서 지켜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윌리와 이 부모와의 가까운 관계, 즉 윌리가 에디슨의 일종의 베이비시터 역할을 했던 것은 에디슨을 더욱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제임스는 윌리에게 에디슨을 잘 감시하라고 말한 것 같아요. 제임스는 에디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와 엘렌 모두 에디슨에게 나중에 후회할 말을 많이 했죠. 엘렌은 나중에 그런 말들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든 편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제임스가 성급하게 아들의 불만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그 차가운 말들이 나오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이 쓴 말들이 결코 올해의 부모상을 받을 만한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두 부부가 아들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전형적인 이 목회자의 자녀의 길을 걸었다고 보여줍니다. 이 PK라고 하죠. Pastor's Kid. 그는 설교 약속이나 작성해야 할 기사, 데드라인 때문에 언제나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교회 일로 인해서 관심이 결핍되었죠. 애정 결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반항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한 번은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한 달 월급에 가까운 가격의 자켓을 하나 샀고 이 일로 제임스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에디슨의 이 사치스러운 쇼핑 습관은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불만 중에 하나였죠. 특히 제임스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제임스는 가정의 재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죠. 그는 에디슨이 빚에 빠질 때마다 그를 도와주었고 매번 에디슨이 돈을 아껴서 집을 사자고 설득했지만 에디슨은 매번 동의했다가도 다시 원래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아빠 제임스는 에디슨이 스스로 빚을 져서 그 결과를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했죠. 제임스의 적들은 이런 상황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에디슨의 실패를 이용해서 제임스를 공격했죠. 제임스가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면 에디슨이 이런 물건을 비밀리에 살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임스는 아들 에디슨에게 미래가 없다고, 야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그가 목표 없이 방황한다고만 여겼습니다. 어쨌든 제임스는 에디슨과 윌리를 오클랜드에서 The Signs of the Times, 거기 신문소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면 두 아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물론 제임스의 지나친 관리 스타일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또 제임스가 자신의 아들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믿었던 것도 역시 사실이었죠. 제임스는 많은 부모들이 느끼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가 친구들의 자녀보다 더 높은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은 제임스가 에디슨을 돕는 것에 거의 질렸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건 못 해준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엘렌이 여전히 에디슨에게 돈을 주면서 이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임스는 그들이 부모로서 하나 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엘렌이 에디슨을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버릇을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계속 돈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문제는 10년 이상 그들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고
제임스는 한때 에슨과 같은 주에 머무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고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쉽게 상처를 받는 성격이었고 엘렌이 에슨이 아버지에게 반발할 때 아들을 너무나도 감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자신과 엘렌이 에슨에 대해 서로에게 에슨에 대해서는 우리 편지를 쓰지 맙시다 라고 선언했다고 하죠. 제임스는 그 시기에 뇌졸중을 연이어서 겪으면서 엘렌의 비판을 견딜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엘렌은 이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제임스를 지켜봤고 엘렌이 제임스의 결점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기에 제임스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제임스는 엘렌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흠잡기라고 느꼈고 점점 더 엘렌의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 엘렌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엘렌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썼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주 겸손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저를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져서 각자 일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머리로 나는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당신의 머리는 제 어깨 위에 맞지 않아요. 당신 머리는 당신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두세요. 오, 야, 정말 제임스는 정말 직설적이네요. 그죠? 앨런 화이트는 루신다 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드러냈지만 제임스에게는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남편이 제임스죠. 남편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만의 지혜로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앨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을 통해서만 내 의무를 할 수 있다고 버려두질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쓴 후에 곧바로 앨런은 부드러운 말로 바꿨습니다. 나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지만 제임스가 하는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1876년 5월 앨런은 오클랜드에서 제임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히는 말이나 글을 썼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주제를 꺼내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앨런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48세였죠. 그들은 서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임스는 또 한 번 뇌졸중을 겪었고 앨런은 그 곁에서 제임스를 돌봤습니다. 앨런은 그들 둘 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서로 자신을 낮출 것을 요청했죠. 겸손하게요. 그런 상황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임스와 앨런이 인간적이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항상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제임스는 앨런의 예언적인 은사를 의심한 적이 없었고 만약 하나님께서 앨런에게 제임스가 무언가 잘못됐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면 제임스는 그것을 믿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앨런 화이트이 만일 가짜로 이상을 꾸며내는 사람이었다면 이 순간이야말로 남편에게 이상을 꾸며서라도 그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싸움을 끝내고 가장 강력한 일종의 트럼프 카드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앨런과 제임스, 이 두 사람은 우리처럼 차이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새로운 사역, 학교, 건강기관, 병원, 선교사 활동 이런 일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제임스는 압도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1874년부터 1880년까지
가장 긴 대총회 회장 임기를 지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임기였죠. 제임스는 그 시기에 아주 작은 뇌졸중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임스의 아들은 반항하면서 그를 창피하게 만들었죠. 이 모든 무게에 눌려서 때때로 우울함에 빠졌고 우울증에 시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모든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짐들이 너무 무거워졌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앤드류스, 우라이아 스미스, 러프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제임스의 짐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리뷰 편집장인 우라이아 스미스는 그 자신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대총 회장이었던 제임스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자신의 짧은 성격, 지배적인 스타일, 책임을 위임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팀의 일을 자신의 방식대로만 처리하도록 하는 점, 다른 이들을 믿지 못하는 점, 이런 분명한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제임스가 이뤄낸 업적이죠. 재림교회는 제임스 화이트라는 이 남자의 어깨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를 멈추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도, 뇌졸중도, 긴 먼 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제임스 화이트를 막지 못했죠. 엘렌 화이트는 심지어 그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대해 나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당신의 노력과 함께 한다면 당신은 훌륭하고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서진 기계를 고치고 여전히 그 기계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세요. 기뻐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우울한 일들은 잊어버리세요. 당신을 슬프게 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일에서 눈을 돌리세요. 나 엘렌은 항상 당신에게 진실할 것이며 당신을 해치거나 다른 형제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지지하고 도울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담아 당신의 엘렌. 이번 에피소드는 이런 훈훈한 엘렌의 메시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